더 이상 이렇게는 일 못해.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태국 근로자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는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파업 소식에 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파업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태국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거라며 근로자들을 역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린통차이예요. 올해 27살이고 태국 재무부 국제협력과에서 일하는 신입 분석가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방콕 클롱토이 슬럼가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셨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수린,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삼성전자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다른 공장들과는 달리 직원들을 정말 잘 대우해줬거든요. 어머니는 매달 정직원 월급을 받으셨고 의료보험도 있었어요. 연말에는 보너스도 받으셨죠. 덕분에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꿈을 키웠어요. 나도 커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저 같은 슬럼가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덕분에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성장 사례를 많이 접했어요.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배우면서 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졸업 후에는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안들을 뿌리치고 태국으로 돌아왔어요. 재무부에 입사한 지 이제 갓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삼성전자 공장을 지나면서 어머니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이제 그곳에서 관리자가 되셨죠.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 제 책상에 올라온 문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지시서였죠. 5천만 달러의 추가 과세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세무조사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죠. 그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한국 기업이 30개가 넘더라고요.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추가 과세와 벌금이 부과됐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어요. 세관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통관을 3개월이나 보류시켰다는 보고서도 찾았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불분명한 수입 규정이었지만 이건 너무나 모순된 설명이었어요.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던 부품들이 갑자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제 상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수린, 넌 아직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의심이 생겨서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정부 내부 문서를 발견했는데 한국기업견제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무조사, 통관지연, 각종 규제.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 어머니의 안정적인 일자리, 이 모든 게 한국 기업들 덕분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의 선의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어요. 8,000명의 노동자 중 9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정부가 이 파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았죠. 어제는 공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노동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파업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시설 파손까지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아찔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면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은 꿈조차 꾸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정부 문서들을 분석했어요. 슬럼가에서 자란 제가 이런 고급 업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능력을 제대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조사를 진행했어요. 매일 밤 사무실의 마지막 불빛은 항상 제 자리였죠. 동료들은 저를 미친 신입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부의 한국기업 견제 정책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각 부처별로 자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고 심지어 노조 내부에도 정부 요원들을 침투시켰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완벽한 체계를 갖춘 압박 전략이었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삼성전자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가 잊히질 않아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계를 일부러 잘못 다루라고 하더라. 맞아, 품질 관리도 대충 하라고 했어. 순간 제 손에 든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급자들을 찾아갔죠.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어요. 수린, 넌 아직 어려. 이런 건 다 협상을 위한 전략이야. 너무 순진하구나. 이게 다 우리나라를 위한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이야기를 못했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직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특히 어머니가 최근에 주임으로 승진하셔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열심히 조사했죠.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실수로 쏟은 커피를 닦으려고 캐비닛을 옮기는데 그 뒤에서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에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기업 축출 프로젝트의 전체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문서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직원들에게 너무 높은 임금을 준다며 불만이었더라고요. 현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나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한국 기업들 덕분에 태국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개선된 건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조 내부에 선동가들을 심어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조종했다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소규모 파업들도 사실은 모두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어느 날은 한밤중에 공장 근처를 지나다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따라가 보니 한 중년의 기술자 아저씨가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삼성에서 18년간 일하신 베테랑이었는데 정부가 심어놓은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누명을 쓰고 해고될 위기에 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업 견제 정책의 위험성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대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대안도 제시했죠. 하지만 그 보고서는 결국 상부에서 묵살됐어요. 너무 친한국적이다, 국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제가 받은 장학금 때문에 한국 기업들 편을 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정말 억울했죠. 전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긴급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모든 고위 임원들이 회의실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대표가 입을 열었죠. 당사는 태국 내 모든 생산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일자리, 수많은 태국 근로자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이 모든 게 우리의 오만과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우리 사무실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는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회의실에서 들은 말레이시아 이전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공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설이었거든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노동력 의존도를 25%나 줄인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더구나 AI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량률을 0.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조 혁신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하던 숙련된 노동력이라는 우리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성은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소규모 파업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미 2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이전을 준비해왔대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우쭐거렸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죠. 발표가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말레이시아 새 공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죠. 페낭주에 420만 제곱미터, 축구장 580개 크기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만 해도 무려 70억 달러. 태국 공장의 3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어제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도 태국에서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피해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GDP 3%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실직자만 8,000명.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래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2만 개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어제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 식당에 가봤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북적였을 시간인데 거의 텅 비어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 할머니께서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마음이 아픈 건 협력업체들의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태국 기업이 100개가 넘는데 이 회사들 대부분이 삼성 물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한 협력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회사는 매출의 80%가 삼성 관련 물량이에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도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방콕 외곽의 공장지대 주변 집값이 30% 이상 폭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여기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인데 이러다가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은행권의 충격도 심각해요. 삼성 관련 대출이 전체 기업 대출의 15%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대출까지 더하면 많은 은행들이 부실채권 문제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한 은행 임원은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의 수출이 태국 전체 수출의 8.8%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환율도 불안해질 테고 이건 또 다른 경제 문제들을 야기할 거고.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서 투자청 옥상에서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그 공장이 곧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거란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젊은이들의 미래예요. 삼성은 매년 수백 명의 대졸 신입을 뽑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게다가 연봉도 태국 평균의 2배 수준이었죠.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제 책상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현대차그룹도 태국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제 책상에는 요즘 동남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건지. 특히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조건들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1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베트남 정부가 공장 건설 비용의 30%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우리 태국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베트남은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 기업을 모시려고 하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는 베트남 투자청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이래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미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인도네시아의 제안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에 더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도 면제해 준대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나섰어요. 면적이 무려 50제곱킬로미터래요. 거기다 항만까지 새로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인프라 투자 비용만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용 발전소도 건설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대요. 말레이시아의 전략은 더욱 놀라웠어요. 10년간의 법인세 감면은 기본이고 R&D 센터 설립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대요. 더 놀라운 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죠.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수백만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항만 시설까지 완비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학교 설립까지 약속했어요. 캄보디아까지 한국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들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99년 장기 임대, 무상 토지 제공, 전기세 50% 감면. 심지어 푸놈펜 시내에 한국타운 조성도 약속했대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평행우주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베트남의 경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해요. 하노이 인근에 삼성 빌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한 주거단지인데 학교부터 병원, 쇼핑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대요. 심지어 한국 식당과 마트도 있어서 한국 주재원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베트남 정부는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기술 연수를 받게 한대요.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들은 이걸 미래 투자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반면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만 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 리무진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한국 주재원들을 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20년 넘게 태국을 제2의 고향이라 여기며 살아온 그들이 이제는 짐을 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내쫓는 정책만 펼쳤으니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하지만 이런 실수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만이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태국 투자청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게서 받아온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20년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자, 육성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교육 투자의 규모예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매년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죠.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장학금의 수혜자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저 일반적인 장학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손실이에요. 삼성전자는 매년 2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한국 본사로 보내서 최신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반도체, AI, 로봇공학. 이런 첨단 기술들을 배워온 엔지니어들이 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죠. 이제 이런 기회도 모두 사라지게 됐어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교관님의 말씀이 잊히질 않네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근면성실한 직업정신, 품질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혁신 추구. 이런 것들을 함께 전수하려고 노력했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도 엄청났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장 지붕에 설치했고 이를 통해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네요. 폐수 재활용 시스템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90% 줄였고요.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은 다른 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죠. LG전자도 대단했어요. 태국 북부 지역에 20개의 초등학교를 지었고 각 학교마다 컴퓨터실을 설치해줬어요. 시골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500명의 자동차 정비사를 배출했고요. SK그룹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했어요. 특히 현대로템의 방콕 지하철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는데 단순히 지하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바꾼 거였죠. 덕분에 방콕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40분이나 줄었고 대기 오염도 30% 감소했어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공장 내 모든 생산 라인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량률을 0.01%까지 낮출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을 도입한 태국 기업들의 생산성도 평균 40% 향상됐다고 해요. 기술 혁신에 좋은 본보기였던 거죠. R&D 센터의 손실도 큰 문제예요. 삼성전자는 방콕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었죠. 특히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연구 기회도 모두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인재 유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우수 인재들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헤드헌터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잃게 되는 거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을 방문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코딩을 배우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매년 수익의 3%를 사회공헌 활동에 썼다고 해요. 고아원 지원, 노인복지센터 설립 장학사업. 이런 지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어요. 특히 매년 명절 때마다 진행하던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의료 지원도 대단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들이 매년 태국에 와서 무료 진료를 해줬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죠. 작년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기술교육센터의 폐쇄도 큰 손실이에요. 이곳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최신 IT 기술을 배웠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었죠. 수료생 중 30%는 삼성전자에 취업했고 나머지도 다른 IT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가져올 또 다른 문제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예요.
삼성전자 주변에는 200개가 넘는 협력 업체들이 있었어요. 이 기업들은 삼성의 엄격한 품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력을 높여왔죠. 덕분에 태국의 전자산업 전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문화적인 교류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매년 한때 문화축제를 개최했고 양국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K-팝 경연대회, 한식 요리교실, 한글교실. 이런 문화 행사들이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건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태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가슴 아픈 건 이제 우리가 잃게 될 미래예요.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핵심이었거든요. 5G 통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뒤처지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죠. 어젯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곧 이 불빛도 사라지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쓰라린 교훈을 잊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이번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